안녕하세요. 이야기가 필요한 밤 이필밤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으시며 편한 밤 되세요. 벼세줌의 마음. 한양 근교 작은 마을, 가을 저녁 노을이 기와지붕을 붉게 물들릴 무렵이었다. 이정승의 기와집은 마을 어귀에서도 한눈에 들어왔다. 사랑채와 안채가 디귿자로 늘어선 집은 마치 양반가의 기품을 뽐내듯 우뚝 솟아있었다. 대문 앞에는 쌀서 말자리 섬이 3개나 쌓여 있었고 마당에는 타작을 마친 볕단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로부터 한참을 걸어 마을 끝자락 산빛 아래 기댄 듯 초라한 초가 한 채가 있었다. 지붕의 이형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담장은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 이곳이 바로 동생 이봉수의 집이었다. 그는 올해도 소작농으로 반 몇 되기를 빌려 농사를 지었으나 추수 후 지주에게 절반을 떼어주고 나면 남는 게 겨우 두어 섬에 불과했다. 이정승과 이봉수 같은 어머니 배에서 나온 형제였지만 이제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 이정승이 가산을 물려받았고 동생은 빈손으로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왔다. 내 몫은 이미 혼인 때 다 주었다는 형의 한마디가 전부였다. 늙은 어머니는 큰아들 집 한 채 뒤편 작은 방에서 지냈다. 밤이면 창호지 너머로 작은 아들 내 집 쪽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곤 했다. 며칠 전에는 작은 며느리가 쌀 한 되만 구워달라고 왔다가 맏아들에게 호되게 쫓겨나가는 것을 보았다. 형님, 아이들이 사흘째 죽만 먹고 있습니다. 이번 달만 구워주시면. 또 시작이군. 작년에 빌려간 쌀은 갚았는가? 가난한 건 내 탓이지 내 탓이냐? 돌아가게. 어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한쪽은 부자가 되어 쌀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한쪽은 굶주리고 있으니 이 어미의 마음이 어찌 편할 수 있겠는가. 가을 타작이 끝난 어느 날 오후 마당에는 두 며느리의 벼가 나란히 널려 있었다. 유씨 부인의 벼는 마당 한쪽을 가득 채울 만큼 풍성했고 작은 며느리가 소작으로 받아온 벼는 겨우 3줌 정도에 불과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저녁 준비를 위해 두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간 사이 늙은 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마당으로 나왔다. 어머니는 주위를 살피더니 몸을 숙였다. 떨리는 손으로 큰 벼 더미에서 한 웅큼, 두 웅큼을 떠서 작은 벼 더미 쪽으로 옮겼다. 허리가 아파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다. 벼 이삭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적막한 마당에 울렸다. 그때 안채 처마 밑 그늘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이가 있었다. 바로 큰며느리 유씨 부인이었다. 그녀는 부엌에서 나오다가 우연히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았다. 당장 달려가 말릴 수도 있었다. 남편에게 고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유씨 부인은 그저 조용히 그 자리에 서서 늙은 어머니의 구부정한 등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어머님의 마음이 저러하시구나. 유씨 부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이튿날 아침 작은 며느리가 벼를 거두러 왔다. 그녀는 자신의 벼 더미가 어제보다 훨씬 풍성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서너 차례 눈을 비비며 다시 보았지만 분명 벼의 양이 늘어나 있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람. 작은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주위를 살폈다. 곧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고개를 끄덕이고는 늘어난 벼를 다시 큰 벼 더미 쪽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한 웅큼, 두 웅큼. 그녀의 손은 신중했고 그 표정은 단호했다. 이 장면 역시 유씨 부인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가 작은 며느리의 행동을 목격했다. 가난에 찌들어 하루하루가 고달픈 처지임에도 자신의 것이 아닌 벼를 도로 돌려놓다니. 유씨 부인은 그 순간 깊은 감동을 받았다. 도적의 마음이라면 당장 자루에 담아 달아났을 것을. 저 며느리의 마음이 저토록 곱구나. 그런데 우리 도련님은 저토록 착한 동생을 어찌 저리 모질게 대하시는가.
유씨 부인은 그날부터 계책을 짜기 시작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생각한 끝에 마침내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다. 그것은 위험한 계책이었다. 자칫하면 남편의 노여움을 사거나 집안의 큰 소동으로 번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유씨 부인은 결심했다. 어머님의 마음을 헛되게 할 수는 없지. 형제가 이토록 소원해진 것은 도리가 아니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두 분을 화해시켜야 해. 유씨 부인은 작은 며느리를 불렀다. 아가씨, 오늘 저녁에 도련님께서 서방님 댁으로 가실 거예요. 제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아니, 형님께서 저희 집에 오신다고요? 작은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유씨 부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귓속말로 자세한 계획을 일러주었다. 작은 며느리는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다가 이내 큰 며느리의 깊은 뜻을 알아차리고는 눈물을 글썽였다. 형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하기는요. 우리 모두 한식솔 아닙니까? 어서 가서 준비하세요. 귀한 약주와 소갈비찜을 장만하도록 해요. 제가 재료는 다 보내드릴 테니. 그날 저녁 유씨 부인은 남편에게 말했다. 도련님, 오늘은 시동생 댁에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요? 어머님께서 자꾸 시동생 걱정을 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도 너무 모질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쯤은 형님으로서 동생을 챙겨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정승은 인상을 찌푸렸지만 평소 남편을 잘 설득하는 아내의 말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이정승은 마지못해 동생 집으로 향했다. 초라한 초가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안에서 동생 부부가 반갑게 맞이하는 소리가 들렸다. 형님, 어서 오십시오. 이봉수는 형을 보자 눈물부터 글썽였다. 얼마 만에 형이 자신을 찾아온 것인가. 작은 며느리는 유씨 부인이 보내준 재료로 정성껏 차린 상을 내왔다. 갈비찜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피어올랐고 막걸리 대신 맑은 약주가 잔에 가득 부어졌다. 형님, 한 잔 드십시오. 그래. 처음에는 어색하던 자리였지만 술이 몇 순배 돌자 분위기가 풀리기 시작했다. 이정승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함께 산에 나무하러 갔던 일, 겨울에 얼음판에서 썰매를 타던 일, 아버지에게 함께 야단 맞던 일. 이봉수는 형의 이야기를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눈물을 훔쳤다. 형님, 저는 그때가 그립습니다. 나도 그랬지. 술은 계속 돌았다. 이정승은 평소보다 훨씬 많이 마셨다. 동생 집의 허술한 벽, 구멍난 창호지, 낡은 이불을 보면서 뭔가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는 어느새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형님. 이봉수 부부는 깜짝 놀라 형을 부축했다. 유씨 부인의 당부대로 그들은 형을 업어다가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달빛 아래 비틀거리며 걷는 형의 모습이 처량해 보였다. 큰 기와집에 도착하자 유씨 부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시동생 부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조용히 무언가를 꺼내 이봉수의 손에 쥐어주었다. 서방님, 이건 내일 아침까지 잘 보관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이건 형님의 시제 땅 문서가 아닙니까? 염려 마세요. 제게 계획이 있으니 믿고 기다려주세요. 이봉수 부부는 반신반의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손에 쥐어진 땅 문서는 너무도 무거웠다. 이튿날 아침 동이 트기 무섭게 유씨 부인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뒤흔들었다.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숙취에 시달리던 이정승이 화들짝 놀라 일어났다. 무슨 일이요? 괴짜기. 조상님의 시제 땅 문서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이정승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사랑채 괴짝으로 달려갔다. 과연 가장 중요한 문서가 보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어찌된 일이오? 도련님께서 어젯밤에 술에 만취하셔서 시동생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그랬단 말이오? 예. 시동생께서 극구 사양했지만 도련님께서 기어코 문서를 쥐어주시며 내 동생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이정승은 머리를 쥐어뜯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시제 땅이었다. 그 땅의 수확으로 해마다 제사를 지내왔는데 그걸 술에 취해 동생에게 넘겨주었다니.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다. 술에 취해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유씨 부인은 계속 울먹이며 말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조상님께 무슨 낯으로. 이정승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뭔가를 깨달은 듯 다른 괴짝을 열었다. 그리고는 좋은 논밭 문서 몇 장을 꺼내 들고 황급히 동생 집으로 달려갔다. 숨을 헐떡이며 동생 집 대문을 두드렸다. 이봉수가 나와 형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어젯밤 일말이다. 이정승이 말을 채 꺼내기도 전에 이봉수는 품에서 문서를 꺼내 형에게 내밀었다. 형님 이거 말씀이시죠? 어젯밤에 형님께서 주셨지만 제가 어찌 감히 이걸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조상님의 시제 땅 문서입니다. 형님께서 마땅히 가지고 계셔야 할 것을. 이정승은 그 순간 멈칫했다. 동생의 눈은 맑았다. 거기에는 탐욕도 원망도 욕심도 없었다. 그저 형을 향한 순수한 존경과 염려만이 담겨 있었다. 동생, 너는. 형님, 저는 형님께 원망 같은 건 없습니다. 제가 가난한 것은 제 복이 없어서지 형님 탓이 아닙니다. 부디 이 문서는 도로 가져가십시오. 그 말에 이정승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동생아, 미안하다. 형이 잘못했다. 형님, 나는 재물에 눈이 멀어 혈육을 저버렸다. 너의 어려움을 외면했고 너의 고통을 모른 척했다. 용서해다오. 이봉수는 형을 부축하며 함께 울었다. 두 형제는 한참 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이정승은 눈물을 닦으며 품에서 다른 문서들을 꺼냈다. 동생, 이건 남쪽 들판의 논 5마지기와 동쪽 밭 3마지기 문서다. 내가 너에게 주마. 형님,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다. 이건 내가 받아야 한다. 원래 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때 너에게 주려 하셨던 것이다. 내가 욕심을 부려 혼자 다 차지한 것이다. 이제라도 돌려주마. 이정승은 동생의 손에 문서를 억지로 쥐어주었다. 받거라. 이건 형의 자비가 아니라 내 몫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형제답게 지내자꾸나. 형님. 담장 너머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유씨 부인이 조용히 미소 지었다. 시어머니도 옆에 서서 두 아들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며느리. 고맙구나.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그해 겨울 이봉수의 집에도 넉넉한 곡식이 쌓였다. 형이 준 땅을 일구어 첫 수확을 거둔 것이었다. 추운 겨울이었지만 두 형제의 집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이듬해 봄 이봉수의 허술했던 초가는 말끔한 기와집으로 다시 지어졌다. 형이 목수들을 보내 새로 지어준 것이었다. 그리고 두 집 사이의 길은 이제 두 형제가 매일같이 오가는 길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저 집 큰며느리가 참으로 현명하다더군. 한 번의 지혜로운 계책으로 두 형제를 화해시켰다지. 그렇다네.
부귀보다 귀한 것이 혈육의 정이라는 걸 그 며느리가 가르쳐 준 셈이지. 유씨 부인은 그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다만 어머님의 마음을 이어받았을 뿐입니다. 벼 세 줌에 담긴 어머님의 사랑을 저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해 가을 다시 타작철이 돌아왔다. 이번에는 두 집 마당에 벼가 나란히 풍성하게 쌓였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두 형제는 함께 모여 술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다. 재물은 나누면 줄어들지만 정은 나누면 오히려 커진다는 진리를 그들은 비로소 깨달은 것이었다. 형제는 손발이요, 부부는 의복이라 했거늘 어찌 재물로 혈육을 저버리리요. 지혜로운 아내는 한 집안을 일으키고 착한 동생은 한 가문을 빛낸다.